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모님과 내연관계입니다. 이렇게 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사랑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지만 아내와 손주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남들이 보기에는 천벌받을 행동일 수도 있지만 장모님과 저는 이런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의 러브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30살 때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 만나봤었고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 여자친구와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모아놨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공동명의를 계속 주장했고 저는 그녀와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치고는 그렇게 못 모은 것도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파혼까지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근처 카페에 곧잘 가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 그 당시는 주말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소설책을 보고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어떻게 보면 단골이었던 저에게 카페에서 일하던 아내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이었고 저 같은 아저씨가 말을 거는 것도 좀 미안해서 인사와 주문만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가 읽던 소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도 소설책을 좋아한다며 말을 시작했고 서로 좋아하는 소설이나 작가에 대해 말을 나눴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도 희한하게 손님들이 없어서 아내와 오랫동안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서점에 들러 읽은 책을 사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한 권 더 샀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 갔을 때 그녀에게 책을 선물했고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더군요. 그날은 카페가 바빠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다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한동안 카페를 찾지 못했고 몇 주가 지난 뒤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은 다음에 약간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소설책을 읽고 카페를 나서려고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저를 붙잡더니 소설책 한 권을 선물해 주더군요. 카페에 있을 동안 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선물을 주니 놀라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준 소설책을 펼쳐보니 편지지가 있었고 편지를 읽어보니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오늘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깊고 웃는 미소도 예쁘고 게다가 어리기까지 한데 저를 좋아한다니 몇 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아내를 데리러 갔고 저를 본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제 팔짱을 끼고 고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답게 밝고 발랄했고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우리 둘 다 취했고 제 자취방에서 2차 후에 자연스레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맞게 탱탱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아내는 매일 마감 후 저희 집에 들러서 저랑 관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려 탄력이 쫄깃쫄깃하기는 했지만 스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 목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내는 학습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나이이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격과 속궁합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제는 아내를 놔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렬한 관계를 한 후 다음날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수십 통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씹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별을 받아들인 듯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아내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때렸고 아내는 울고불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자신 딸 임신시켜놓고 뻔뻔하게 잠수를 타는 거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거짓말은 못해서 제 애가 확실하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연애 때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갖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40대 초반으로 젊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낳고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도 벌고 자신을 키웠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돈 버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진 게 없는데 결혼을 하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마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 저도 아내도 아직 젊기에 관계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거의 2년간 못했던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아내와 관계를 했습니다. 간만에 아내를 아느니 좋기는 했지만 아내는 역시 목석처럼 뻣뻣했습니다. 이제 부부이기도 하니깐 관계에서 궁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영상의 여성들처럼 저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몇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봤지만 아내처럼 재미가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어린 맛에 좋았다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노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손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 몇십 배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 횟수는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녀도 될 나이가 되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5시간 정도 사무보조를 했는데 아내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 직장 업무도 늘어나서 정규 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크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했고 아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장모님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돌봐달라고 한다 했습니다. 때마침 장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용돈 정도의 돈을 들이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라 해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장모님과 공유되는 세월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장모님 오시고는 정말 집밥만 찾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작다 보니 대신 가끔씩 장모님께 추가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소녀마냥 좋아하셨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위, 장모 관계이기는 하지만 장모님은 보통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티만 입고 있었는데 샤워 직후 물기가 묻은 상태로 티를 입을 때는 물에 젖어 아니허니 비치거나 뽕끝 솟아난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르고 볼륨이 없는 몸인데 장모님은 약간 통통하고 그래서인지 가슴과 엉덩이가 매우 도드라진 몸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일어서고는 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을 때 옆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는 타입이었는데 샤워 직후 그런 모습으로 제 팔에 가슴을 대고 웃을 때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하는 언니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랑 같이 놀다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몇 캔 했습니다.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왔는데 술 기운에 저도 흥분이 되었고 아내도 안 들어오고 장모님이 들어오기로 한 시간이 아직 남아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 무음 상태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오랜만에 컴퓨터 큰 화면으로 생생한 오디오를 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휴지를 준비하고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화면과 헤드폰의 생생한 음향으로 영상을 보니 오랜만에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서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장모님도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하던 거 마저 하라며 당황해서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헤드폰도 사용했고 너무나 집중을 해서 집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정말 당황하고 쪽팔렸는지 제 것은 이내 쪼그라들었습니다. 창피함에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장모님이 문을 노크하더니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이 좀 취해 있었고 방금 씻고 나왔는지 촉촉이 젖은 머리칼이었고 속옷을 입지 않은 티로 드러나는 몸매가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술 한잔 따라주며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 등 일부러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만에 장모님과 둘이 술을 한잔 하다 보니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는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까 그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농담으로 우리 사위 정말 크다며 딸이 결혼 잘한 것 같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서 아내와 사랑을 자주 못 나누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가끔씩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도 할 거고 아니 자기가 있어도 자기는 상관없으니 아내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장모님이 친한 누나같이 느껴졌고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시절부터 속궁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생겼다는 거, 출산 후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속내기까지 했습니다.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알겠다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다독거려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다 있었는데 입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리드하면서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그리고 장모님의 기술에 취해 꾸민 듯한 그 상황을 즐겼고 평생에 처음으로 느끼는 열정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음 관계를 한 후 둘 다 땀으로 번벅인 된 채 옆에 누웠습니다. 당황해하는 제 귀에 대고 장모님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모자람은 앞으로 자기가 채워줄 테니 아내와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 평생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부끄러운 듯 웃는데 저는 다시 흥분되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제가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젊기도 해서 탄탄하기도 했지만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보던 자세를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 자세 때마다 장모님은 정말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었고 저는 극도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 후 저는 장모님을 안고 잠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잠에서 깰 때마다 장모님과 하다 자고 깨고 사랑하고 자다를 반복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 몇 번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7번은 한 것 같네요. 다음날 아내에게 언제 오냐며 최근에서 알아낸 뒤 아내가 돌아오기 30분 전까지도 계속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만 보면 일어서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다시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아내가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와 키즈 카페를 가거나 다른 집에 놀러 갈 때는 항상 장모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질맛이 나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가끔 반차를 써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하기도 하고 출근한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아내가 출근을 하고 아들을 등원시킨 후에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하는 게 좋다며 제가 휴가를 쓰거나 저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장모님이나 제가 정말 못 참는 날에는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장모님 방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니깐 스릴도 있고 더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내에게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하는 게 자기도 너무 좋고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해주는 것도 고맙다며 하지만 우리는 욕정 채우는 사이로 지내고 사랑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기가 딸이 못해주는 부분을 만족시켜줄 테니 아내와의 사랑은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 아이 돌보는 걸 그만시키겠다며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참고 잘해주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장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아내의 생각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딴 생각 못하도록 때로는 장모님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도록 가끔씩 아내와 격렬하게 관계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소리가 큰 편인데 아내의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그 소리를 듣고 혼자 하고 있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2배로 흥이 오르더군요. 장모님과 하기 전날 아내와 하면서 소리를 듣게 한 날에는 장모님은 내색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달겨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의 탱탱한 맛, 장모님의 성숙한 맛. 저는 중국집의 짬짜면처럼 2가지 맛을 매번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디오에만 나오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장모님이 나이가 너무 들거나 아내가 관계 스킬이 늘기 전까지는 매번 아내와 장모님과 하려고 합니다. 제 체력이 받쳐주는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의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일어난 예상치 못한 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영이네 손맛 분식이라고 골목에서 15년째 하고 있죠. 떡볶이랑 김밥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주로 학생들이랑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데 단골들은 저를 미영이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해줘요. 3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은 춘천에서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다가 체육대회 준비하는 날 운동장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가게 운영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지내왔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차인데 꽤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여자친구 지연이랑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만났는데 둘 다 졸업하고 취직한 뒤로 마포에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예요. 사실 처음에는 동거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죠.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2사람 다 착실하고 결혼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지연이도 같이 내려와서 제가 김치랑 반찬도 싸주곤 하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에는 얼른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얼마 전, 정확히는 2달 전쯤이었나요?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러서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연이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었죠.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저랑 같이 부엌에서 음식도 만들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착한 아이예요. 가끔 주말에 내려와서는 제 가게 일도 거들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연이의 아버지 박상철 씨를 만난 날부터였어요. 지난달 말 63빌딩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상철 씨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시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줍은 10대 소녀처럼 말이죠. 박상철 씨는 대기업 임원이시라는데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푸근한 느낌이었어요. 식사 내내 자녀들을 배려하면서도 저를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죠. 음식 취향도 저와 비슷해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며 제 분식집에 꼭 한번 오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알게 된 건데 박상철 씨도 7년 전에 부인을 유방암으로 잃으셨대요.
지연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다나 홀로 남은 딸을 위해 재혼도 않고 지연이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자꾸만 박상철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서 가슴이 설레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상견례 후 2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 한산한 시간에 갑자기 박상철 씨가 제 가게에 나타나셨어요. 원주 출장 가는 길이라며. 사실 춘천은 원주 가는 길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때 제 가슴이 또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떡볶이와 김밥을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3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근처 조용한 주점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외로움과 그리움, 아픔도 나누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취기가 오르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근처 모텔에서 서로를 그 후로 2주에 한 번씩은 꼭 들르시는데 매번 출장 핑계를 대시면서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는데 어느새 퇴근 후에 커피도 마시고 주말에는 남이 모르는 춘천 구석구석을 같이 다니게 됐어요. 상철 씨는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시고 저는 그분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에 웃음이 나고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춘천 시내는 피하고 외곽으로만 다녔죠. 카톡도 매일 하지만 대화명도 이니셜로만 해놓고 마치 고등학생처럼 가슴 설레면서도 조마조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준호가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에 갑자기 내려와서는 엄마, 요새 연애하는 거 아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준호가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서 라고 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제는 박상철 씨가 저녁에 전화해서 미영 씨, 이제 그만 숨기고 살자 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나?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만나자 고요.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준호와 지연이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너무 걱정돼요. 그때도 그랬어요. 오후 5시쯤 상철 씨한테서 전화가 왔죠. 강릉 출장 끝났는데 들렀다 가도 될까? 가슴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저희는 서로의 존재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늘 만나던 달빛 모텔. 처음엔 그곳에 들어설 때마다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우리의 아늑한 아지트가 되어버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춘천의 저녁 풍경을 보며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대는 상철 씨가 평소와 달리 조용하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터놓고 살면 안 될까? 나 진짜 미영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 말을 하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상철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전부를 가진 것만 같은데.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아요. 지난주 일요일 준호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엄마, 요새 지연이 아버님이랑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지연이가 그러는데 아버님이 요즘 춘천 쪽으로 출장이 잦으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났죠. 겨우 아,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가끔 연락하지. 라고 둘러댔지만 준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제 상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이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춘천에 자주 가세요? 거기 특별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나요?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 들어오더니 고개를 들어보니 지연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가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빠가 요새 많이 달라지셨어요. 휴대폰도 자주 보시고 주말마다 어디 가신다고 하시고 혹시 말끝을 흐리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떡볶이 양념을 젓던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겨우 그래? 라는 말만 나왔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 분식집에서 20년 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내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53살의 박상철 씨가 떠올라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모습.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가끔은 제 가게 김밥이 먹고 싶다며 일부러 들르시는 모습. 특히 지난번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강릉 출장 가는 길에 들러 직접 끓이신 생강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때 미영 씨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파요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나이 들어 찾아온 이 감정이 때론 죄책감으로 다가오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연이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 결혼식은커녕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어제는 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늘 만나는 달빛 모텔 주변에서 우연히 준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박상철 씨는 잠깐 편의점에 가신 상태였는데 얼른 둘러댔죠. 아, 그게 이모님이 여기 근처에 사셔서. 그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네요. 진짜 아찔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날이었어요. 박상철 씨가 카톡으로 보내신 메시지. 미영 씨, 우리 이제 들킬 것 같은데 차라리 결혼할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제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오늘도 박상철 씨는 출장 가시는 길이라면서 제 가게에 들르신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손님들도 수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줌마, 요새 왜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예뻐지셨어요? 사장님, 혹시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서 광이 나요? 아, 이러다가 정말 들통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박상철 씨는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데 저는 아직도 망설여져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큰 싸움이 날까봐 걱정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갓집 아들이라고 유세 떨던 종손이 뭐 별거 있나요? 돈 못 벌면 아랫사람이지 저는 종갓집 아들에게 허드렛 일 시켰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제 아랫사람이 된 사연입니다. 큰 소리 떵떵거리던 큰 아주버님, 몇 년이 지난 후엔 제 아랫사람이 되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 깡촌 시골에 내려와 귀농 생활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주부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 한 번만 만나달라며 졸졸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남편도 그런 저에게 마음을 뺏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 꼬박 6년이란 세월 동안 연애를 했네요. 그동안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집안이 종갓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화들짝 놀라 그럼 오빠한테 시집가면 안 되겠다고 장난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큰 문제는 시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 귀농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농사를 하셔서 늘 농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공부해서 대학을 가길 원했고 저는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 귀농하는 거에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만 있으면 뭐든 좋은 신혼부부 시절이기도 했고 서울에서 비싸게 집을 구하는 것보다 그 돈을 아껴 나중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리화를 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하게 되자 상상치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깡촌, 시골 생활의 불편함도 시부모님과의 생활도 아닌 웬 양아치 같은 놈의 등장이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농사를 하고 계셨지만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 땅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이니 무턱대고 땅을 사는 것보다는 우선 땅을 빌려서 시작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마침 종갓집이 가까이에 있었고 큰 어머님께서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며 그곳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곳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그 집 아들이라는 놈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종손이라는 이유로 저희 시부모님과 다른 형제들한테는 한 푼의 재산이나 땅은 주지도 않고 전부 그 자식 부모님에게만 물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건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돈을 안 주고 공짜로 땅을 쓰는 입장도 아닌데 그 아들놈이란 놈은 어찌나 할 일이 없는지 허구한 날 찾아와 간섭을 하기에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33살이었고 그 사람은 39살이었는데 제대로 하는 일 하나 없이 한량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듣기로는 10년여 전에 어른들 모두가 말리는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하고는 이게 다 자기가 이런 총구석에만 있어서 그런 거라며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로 갔다가 돈만 엄청나게 까먹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골인이 그나마 어깨라도 피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도 집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니 그것만 믿고 있는 듯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돈을 가져다 쓰면 어디 돈이 남아나나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 사람은 자주 여자가 바뀌었는데 한눈으로 봐도 술집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 같았어요. 사실 저랑 신랑은 별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고 시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런 놈이려니 했는데 저희가 농사를 하고 있을 때면 여자를 끼고 괜히 저희 주변을 맴돌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대는 모습이 영 불쾌했어요. 그저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길래 하나같이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익숙지 않은 일에 힘들어 죽겠는데 별 가짜는 것들이 거슬리니 귀찮고 짜증이 났죠. 저희가 자기네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 마냥 여자들을 데리고 와 자랑을 하는 것도 우스웠지만 여기서 계속 농사 짓고 싶으면 자기한테 잘 보이라는 등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해댈 때면 정말로 기가 찼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서울에서 모아왔던 돈도 있고 거기서 신혼집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시골에 있는 땅도 못 살 거라고 생각한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짜증났고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그 남자가 이혼을 한 터라 큰 집에 며느리가 없어 저와 시어머니가 그 집 제사를 매번 거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종갓집이다 보니 당연히 제사가 많았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큰어머니와 시어머니 둘이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힘이 많이 붙이실 텐데 제가 모른 척 할 수도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열심히 배워가며 도와드렸죠. 저도 힘들기야 했지만 솔직히 가장 억울한 건 이렇게 힘든 일은 항상 같이 하면서도 뭐 하나 보상받지 못한 저희 어머님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이 흘렀고 저희가 힘들게 일궈낸 농사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저와 신랑이 정말로 열정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작물이 좋을지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쯤 그 놈팽이 같은 놈은 알콩달콩 사는 저희를 보고 배가 아팠던 모양이었는지 마누라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는 말을 허구한 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다고 어디 하늘에서 마누라가 떨어지냐며 혀를 두르곤 했는데 세상에나 정말로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예쁘장한 얼굴에 어려 보이기까지 해서 동네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 여자가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저 인간이 결혼했으니 그나마 사람답게 행동을 하겠구나 싶었으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제 남편만 보면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는 모습을 보면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시집온 여자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결혼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손 아랫사람이지만 정말 예의도 없고 어떤 성격일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농사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더 지켜보다가 우리 땅을 사서 거기에 작물을 옮겨 심자고 생각을 했고, 큰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자 서운한 티를 확 내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최근에 결혼한 아들 때문에 예전만큼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데 굳이 다른 곳에 농사를 지어야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요즘 농사가 잘 되는 모양인데 그게 다 자기네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그런 거라며 자기 목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는데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큰 댁만 아니었다며 그 땅을 빌리지도 않았을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처음엔 손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뻔히 알면서 어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심지어 땅 임대료도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었거든요. 계속 끌려갔다간 큰 어머님의 뜻대로 될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라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뜻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잘 생각하셨다며 좋아하셨고요. 큰 집 사람들과는 되도록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동네가 워낙 좁은 데다 집도 가까운 편이라 오다 가다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나 마음이 예전보단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집에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저희도 슬슬 제사 일에 손을 떼려고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냐며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희는 기가 막혀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데 큰 어머님께서는 또 그걸 달래면서 그럼 좀 들어가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와 시어머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하니 그래도 종손인데 아들은 낳아야 되지 않겠냐며 그때까지만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요즘 시대에 종손이 벼슬도 아니고 저랑 시어머님은 그럼 막 부려드는 사람인가요? 저녁에 어르신들이 다들 모여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 차리느라 고생했다는 말에 마치 자기가 상을 다 차린 것 마냥 아니라며 누드숨 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정말 자기랑 잘 어울리는 여우 같은 계집애를 어디서 잘도 데려왔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희는 근처에 땅을 계약하고 작물을 모두 옮겨 심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들은 게 없었던 모양인지 갑자기 비어있는 땅을 보고는 득달같이 저희를 찾아와서는 도대체 왜 땅이 비어있냐며 따지더군요. 저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며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뭐 돈 나올 구멍이 없어졌으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다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해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어 농사를 도와주기 힘들게 돼서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신랑과 시부모님이 잘 챙겨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큰 집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었고요. 예전에는 그 사람만 사고를 치고 다녔다면 이제는 며느리까지 가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긁어 모아 펑펑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후 그 집에서도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애 아빠가 됐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또 사업 타령을 해댔지만 젊었을 적에 사업을 실패한 데다 그 후로 한량처럼 먹고 놀다가 사치 부리기 좋아하는 며느리까지 들였으니 그 집에 돈이 남아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이 읍내에 가게를 하나 열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물론 큰 집에서도 도대체 네가 돈이 어디서 났냐며 묻는 말에 대답을 얼버무리며 이제 내가 돈 벌어올 테니 걱정 말라며 큰소리 떵떵 치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사치라도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심 들었지만 그 정도로 속이 없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해보겠다고 돈을 마련한 게 다름 아닌 선산을 팔아 넘긴 거예요. 게다가 죗값도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말이죠. 돈이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자 한참 고민하던 때 선산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듣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팔 수 있겠냐고 묻고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제 값을 못 받은 것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산을 팔다니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요? 본인 말로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시 사오려 했다는데 자기가 망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못했나 봐요. 장사 수완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게만 연다고 손님들이 줄을 서고 찾아오나요? 역시나 얼마 못 가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큰 집은 연일 초상집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반면 저희는 농사가 계속 잘 되어 그 규모를 좀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큰 어머니께서 요즘 너무 힘드니 저보고 조금 도와줄 수 없겠냐며 제사도 당분간은 좀 도맡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신랑과 시어머님이 힘든 시기에 큰 집에서 모른 척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괘씸한 마음도 들고 저희를 바보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냥은 못 도와드리겠다. 제사도 이때껏 계속 거들어주지 않았느냐. 전에 빌려주셨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 앞으로 제사는 도맡아서 해드릴 테고 아주버님도 일자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완고하게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니 며칠이 지나 집으로 찾아와서는 땅 명의를 바꾸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겠다고 한 일자리는 저희가 농사를 지으며 인력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였으니 이왕이면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일을 하러 나오지 않던 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났는지 궁시렁거리며 논밭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손가락질하며 젖골 좀 보라며 낄낄대던 사람이 저희 밑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요령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서는 일하는 것도 어찌나 무식하고 융통성 없던지 하나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왕같이 일하게 된 거 사람이라도 만들어보자며 하나씩 가르쳐주다 보니 이제는 제법 잘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는 여전히 농사를 잘 짓고 있고 요즘은 지역 내 재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가 결국 선산을 다시 찾아왔고 기특하다며 집안 어르신들이 제사도 줄여주신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고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정답은 없지만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